안녕하세요, 주말남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베트남 생활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단점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베트남을 좀 오버하면서까지 너무 과장해가지고 막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영상들을 좀 싫어해요. 요즘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건 단순히 지난 영상에서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으니 이번에는 단점도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해서 만들어보게 됐습니다. 보통 국뽕TV라고 하죠. 이 국뽕TV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냥 한국 문화나 한국의 강점 같은 것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류의 국뽕TV가 있고요. 이런 류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BTS나 블랙핑크의 인기라던가 국산 드라마, 영화, 자동차, 핸드폰 이런 콘텐츠나 상품의 인기를 통해서 국뽕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다른 나라를 까면서 국뽕을 채우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타국가의 혐오를 이렇게 조장하면서까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실적으로 좀 혐오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가끔씩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 맞는데, 가만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하루에 한 번씩 발생하지? 하루에 한 번씩. 그런 영상만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막 베트남 총리가 오열하면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후회했다가 다시 존경했다가 다시 뒤통수 치고 오열하다가 충격받고 무릎 꿇고 오열하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분기당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사건들이 막 하루에 한 번씩. 그런 영상들만 보면은 박항서 감독이 그만뒀어도 한 200번은 그만뒀어야 되고요. 삼성전자가 투자를 철회해도 한 500번은 더 이제 철회하고 다른 나라로 떠났어야 되는데 여전히 잘 공장 돌아가고 있죠. 근데 이상하게 그런 채널에서는 오늘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이 삼성의 엿을 먹이고 박항서의 엿을 먹이고 뒤통수 쳤다가 오열하고 충격받고 무릎 꿇고 오열하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싹싹 빌다가 오열하고, 그놈의 오열 눈물 충격 이런 게 막 하루에 한 번씩.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 영상 만드는 사람들도 돈이 되다 보니까 뭐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 막 조회수가 몇십만씩 계속 나오니까, 올릴 때마다 하루에 하나를 올려도 계속 몇십만씩 나오니까 이걸 뭐 멈출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베트남에 대한 인식이 극도로 부정적으로 변했어요. 지금 종종 베트남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치들로 한국인들의 반감을 샀던 그런 사건들이 몇몇 있었던 게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 이후로 이 혐오 영상들이 막 인기를 끌면서 점점 악순환이 계속돼 가는 것 같아요. 제 댓글도 베트남 손절, 뒤통수 뭐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아졌고요, 최근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베트남에 대한 관심도 좀 떨어지고, 베트남에서 장사하시는 한국분들 중에서는 관광객이 앞으로 줄어들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유튜버들도 베트남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베트남 혐오 영상이 계속 인기를 끌다 보니까 좀 아쉽죠.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생활하면서 느낀 베트남 생활의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느낀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지난 영상에서부터 아무리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주관적인 의견이다, 그냥 내 생각일 뿐이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저랑은 아예 다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아닌데,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네, 그분들한테는 그런가 봐요. 근데 저는요, 저는요, 제가 느낀 느낌과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맞다 틀리다 이게 성립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동차 리뷰를 하건 핸드폰 리뷰를 하건 뭐 이걸 좋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고, 70억 인구 개개인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요. 그쵸?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물론 자유인데, 막 맘먹고 이렇게 막 싸우자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냥 좀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야 이야기를 시작하네요. 자, 첫 번째, 상인들의 바가지. 이 백화점 말고는 정가가 없어요. 정가가. 일단 뭘 사려고 하는데 가격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흥정할 각오를 하고 전투 준비에 들어가는 거죠. 뭐 이렇게 저렇게 흥정을 잘 하시면은 다행인데, 베트남어가 좀 능숙하지 않거나 이 애송이 티가 뿜어져 나오면은 바로 그냥 눈탱이 맞는 거거든요. 그냥 맞는 거야. 부르는 대로. 뭐 흥정하고 이런 게 바로 시장의 묘미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껏 가격 차이가 나야 흥정이지, 이건 뭐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이런 거는 뭐 의류나 물건뿐만 아니라 음식도 그래요.
제가 이제 주로 로컬 식당 많이 다니고 길바닥 식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길바닥 식당 가보면 대부분 가격표 없는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보면은 베트남인들에게 받는 가격 그대로 저한테도 받는 그런 착한 주인분들이 많은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 갈 때마다 가격이 달라지는 집이 있어요. 분명히 같은 음식인데 그때는 얼마고 지금은 얼마고, 뭐 어이가 없는 거죠, 저로서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거 뭐 그날 기분 내키는 대로 불러 제꼈다가 자기도 이제 까먹은 거야, 얼마를 불렀었는지. 다 먹고서는 얼마예요? 물어보면은 가격이 바로바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거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에 수백 그릇 수천 그릇을 팔아 제꼈을 텐데 바로 가격이 안 나와. 얼마예요? 물어보면은 갑자기 이제 생각을 시작해. 막 생각에 잠겨요, 이렇게. 아니 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얼마를 받아야 될지 막 마음에 고뇌를 하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베트남인들한테 받는 가격이랑 나한테 받는 가격이랑 다르구나, 이런 걸 이제 본능적으로 느꼈죠. 그런 집은 이제 다시는 안 가게 되죠. 대부분 이런 건 아니고 착한 분들이 더 많아요. 이렇게 정 넘치는 분들이 많고, 다만 이 눈탱이 치려는 상인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다. 예. 대표적으로 또 다른 게 택시 같은 경우가 있는데, 택시도 저도 한번 당해봤죠. 제가 베트남에 처음 왔을 적에 이 화폐에 0이 잔뜩 붙어가지고 막 뭐만 하면 막 몇만 동, 몇십만 동 이래가지고 계산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다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낭 공항에서 다낭 시내로 들어가는데 뭐 비나선 택시를 타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거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저는 그냥 바가지 쓰기가 싫어가지고 그랩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우버 같은 그런 서비스인데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 택시랄까? 이거는 애초부터 가격이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거리 비례해가지고 눈탱이 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불렀죠. 근데 거기 50K라고 찍히길래 생각을 좀 하다가 50만 동을 줬거든요. 한국 돈으로는 한 2만 5천 원 돈이죠. 근데 실수였죠. 이게 50K면은 5만 동, 즉 2,500원 돈인데 이 10배를 준 거예요, 제가 실수로. 그때는 아무래도 공항부터 시내로 가는 거니까 좀 멀겠다, 뭐 요 정도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준 건데 대참사였죠. 저는 그때 제가 돈을 더 준지도 모르고 일단 제가 찍은 도착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찍은 주소가 저의 숙소랑 좀 멀리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냥 500m 됐었나 1km 됐었나. 근데 그때는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부탁을 했죠. 혹시 숙소까지 좀 가줄 수 있겠느냐, 주소를 잘못 찍었다.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막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막 왜 그러냐 했더니 돈이 부족하대. 내가 10배를 줬는데 돈이 부족하대. 거기까지 가려면 추가 운행을 해야 돼서 더 받아야겠다는 거야. 나 다시 생각하니까 그냥 주둥이 확 그냥 있는 이거 아무튼 네가 낸 돈은 여기까지다, 돈을 더 달라. 뭐 또 이번에도 0 몇 개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줄 줄 알았나 보죠, 실수로. 근데 제가 그때는 진짜 공항에서 딱 환전한 게 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딱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없다고 이렇게 지갑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좀 뭐 아쉽다는 표정으로 막 머쓱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진짜로 돈을 더 내야 되는 줄 알고, 돈이 없으니까 나 그럼 내려야 돼? 내릴까? 이러니까 마치 선심을 쓴다는 듯이, 아니야 뭐 내가 데려다 줄게. 내가 좀 뭐 선심 쓴다, 서비스다. 야씨, 아니 10배를 처먹었으면은 왕복에 아주 시내 관광까지 그냥 풀코스로 돌아도 부족할 망정.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숙소에 도착을 했더니 갑자기 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며칠 관광할 거냐, 어딜 갈 거냐, 이동할 때 나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호구 잡았다 이거지. 야이씨,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그냥 확 그냥. 어쨌든 숙소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제서야 10배를 뜯긴 걸 알고서는 불알을 탁 치면서 그냥 온몸으로 울었던 기억이, 그런 기억이 또 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꼭지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앞에서 말했던 부분이랑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사기. 베트남에서 뭐 보면은 사기당하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월세집, 보증금 말바꾸기라던가, 현지인의 이름을 빌려서 사업을 했다가 뭐 뒤통수 맞았다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들끼리의 사기, 이제 대충 베트남에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애송이 냄새 풀풀 풍기고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말 붙여가지고 친해진 다음에 크고 작게 이렇게 다양하게 해드시는 분들, 이런 한국인 분들도 참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베트남인한테건 한국인에게건 이런 사기를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패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소매치기.
알리바바라고 하는데,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현지인이건 외국인이건 가릴 거 없이 이제 핸드폰, 가방 날치기, 이것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다녀야 돼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핸드폰 볼 때는. 이게 털리는 순간 바로 옆에 공안이 있어도 어떻게 못 해줍니다. 공안이 신고해도 못 잡고요, 누군지도 몰라요. 하이바 쓰고 있어가지고. 그냥 움켜쥐고 스스로 지키셔야 됩니다. 두 손으로 이렇게.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핸드폰 날치기를 당해본 적은 없고요, 지갑을 한번 털려본 적이 있어요. 손에 들고 가던, 이렇게 들고 가던 지갑도 아니고 주머니 안에 넣어놓은 지갑을 털렸죠. 이 썰은 제가 다음 영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에 이제 베트남 여행하실 때 꿀팁이 될 겁니다. 여기 좀도둑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현지인들도 오토바이를 거의 거실이나 실내 주차장에다가 놔요. 문 밖에 두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린새끼도 몇 달 전에 오토바이 헬멧을 새로 사가지고 일하러 갈 때 오토바이에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헬멧 끈을 가위로 잘라가지고까지 가져갔더라고요. 못 훔쳐가게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거를. 이것저것 가리지를 않아요. 저희 집에 집 주차장이랑 밖에 길을 연결해주는 이렇게 오르막, 그 오르막 철판이 있거든요. 야, 그것도 훔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이 그것도 새로 나사로 또 박아놨어요. 네, 진짜 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점은 이런 소매치기, 좀도둑. 세 번째는 쥐, 벌레, 곤충. 일단 길거리에 쥐새끼들이 너무 많아. 제가 로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길바닥 음식도 자주 먹고 오토바이도 없어가지고 이제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과 지역에는 쥐들도 이렇게 숨어서 지내거든요. 근데 인적이 드물거나 밤 시간에는 아주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미치겠어요. 한 번은 이렇게 신발 위로 지나간 적이 있는데 막 와우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애들이 막 빵이 커요. 이렇게 어디서 그렇게 잘 먹고 사는지 막 이만해. 저처럼 이렇게 길바닥에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먹다 보면은 쥐, 바퀴, 도마뱀 해가지고 싹 돌아다닙니다, 주변으로.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것들,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퀴벌레, 도마뱀 이런 것들 뭐 다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로컬 지역의 원룸 위주로 살다 보니까 바퀴벌레랑 도마뱀이 너무 자주 나오죠. 제가 거의 첫 번째 영상에서 좌도마, 우바퀴 해가지고 함께 살아가겠다 이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야, 이게 현실이 됐죠. 진짜 이 집도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가지고 코로나 봉쇄 좀 풀리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면은 이사갈 집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점 네 번째로는 날씨. 이게 사실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냥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 겨울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1년 내내 여름이라서 여름 옷만 사시면 됩니다. 돈이 굳어요. 이렇게 뭐 추운 거 질색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날씨죠. 근데 사실 저는 옷을 좀 다양하게 입는 거를 좋아하는데, 가디건, 니트, 자켓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이런 걸 못 입어본 지가 한 2년째 돼가네요. 그리고 더워도 너무 더워요. 적당히 더워야지. 그래서 제가 낮 시간에는 아예 외출을 안 하는 편입니다. 거의 잠깐 여기서 조기 걸어가도 막 육수가 뽑아져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는. 뭐 이런 것들 말고도 생각해보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굵직하게 4가지 정도만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라.